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애플도 AI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애플이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에 출시 1년 만에 AI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을 제외한 다른 기기로 AI를 확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만나보시죠. 다시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기온이 점차 떨어져 이번 주에는 서울 등 내륙의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강원 내륙과 산간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앞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지방은 이틀 이상 영하 12도 이하의 강추위가 예상돼 한파특보를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서울 아침 기온도 영하 2도, 체감 온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침 기온은 내일 영하 5도, 모레 영하 7도 등으로 점차 추워지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가까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때늦은 강추위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포근하다가 춥다가를 반복하면 하천과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며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서는데 주민들이 직접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수지 얼음 사이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빙판에서 놀던 중학생들이 물에 빠졌는데 결국 한 명은 숨졌습니다. 지난달엔 대구 팔거천에서도 하천 빙판에서 미끄럼을 타던 초등생들이 빠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처럼 날이 춥다가 따뜻하길 반복하는 해빙기에는 빙판이나 집안, 축대 등이 약해져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소방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3년간 해빙기 순환사고로 숨진 사람은 156명, 구조 인원은 1,372명에 달하고 공사장 시설물 붕괴나 전도, 산사태, 포트홀 등의 안전사고도 잦아집니다.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위험한 지역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비가 오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얼음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녹을 수가 있어서 정부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각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17일부터 급경사지나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와 하천 제방 등 취약시설 안전을 점검합니다. 특히 점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주민 점검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시설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선별 검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코로나 검사 키트나 임신 테스트기가 떠오르는데요. 이제는 날숨을 이용해 폐암도 조기에 알아챌 수 있는 선별 검사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박나영 기자입니다. 5리터 용량의 비닐 키트에 숨을 한가득 불어넣습니다. 그런 다음 조그만 구멍을 통해 날숨을 집어넣고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내장된 70종의 센서들이 자동으로 날숨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고 단 20분 만에 폐암 발병 여부를 판별해냅니다. 배터리가 폐암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딥러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날숨을 이용해 폐 속 암세포 덩어리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센서로 감지하고
그 신호를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학습해 폐암인지 정상인지 선별해냅니다. 기존 X선이나 CT 촬영, 혈액 검사와 비교했을 때 검사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이 적고 인체 유해성이 낮다는 게 특징입니다. 비침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라든가 혈액을 채취하는 그런 그보다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하게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장점입니다. 에트리는 분당 서울대병원과 지난 10년 동안 공동 연구를 진행했는데 총 180여 명의 날숨 시료를 채취해 개발한 알고리즘에 적용한 결과 선별검사 정확도는 95% 이상. 이를 통해 폐암 조기 선별검사 보완제로서의 역할은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른 데 비해서 바이오마커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다. 이제 좀 더 많은 숫자를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좀 하는 그런 연구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폐암 환자 임상 시험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해 시스템의 재현성과 신뢰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구진은 후속 연구를 통해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과 호흡기 질환으로 이번 기술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원리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이스트 이광록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은 바이러스 증식의 필수적 효소인 NSP13 단백질이 두 가지 활성 성질을 갖고 있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인 RNA 복제를 촉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NSP13 단백질이 유전 물질인 RNA의 꼬인 구조를 단일 가닥으로 풀어주고 이때 만들어진 부산물이 NSP13 단백질과 재결합했는데 RNA 2차 구조를 추가로 불안정화시켜 유전자 복제가 빠르게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다양한 변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우주 환경에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방사선 내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서재화 박사 연구팀은 고에너지 우주 환경을 모사해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 소자의 방사선 내성을 평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의 전압 변화, 피폭으로 인한 누설 전류 증가 등 영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데이터를 축적해 실제 우주에서 사용될 때 장기적인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주 항공뿐 아니라 의료용 방사선 기기, 방사성 폐기물 처리 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5월 미국에서 열리는 2025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1000여 명의 초, 중, 고 대학생들이 참가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펼치며 열띤 대결을 벌였습니다. 현장에 권석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얇은 합판 위에 다양한 무게의 원판을 하나하나 쌓아 올립니다. 약한 나무가 강한 무게를 얼마나 많이 견뎌낼 수 있는지를 겨루는 과제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지만 시끌벅적한 대회장의 환경도 잊은 채 집중하는 모습이 성인 선수들 못지않습니다. 각양각색의 팀복을 입은 학생들이 이곳저곳에서 창의력을 펼쳤습니다. 사실은 연극은 진짜 잘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즉석 과제는 거의 싸울 것 같았는데 안 싸워서 괜찮았어요. 지난해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며 창의력 올림피아드 우승 새싹으로 자리매김한 오스위팀. 이번 대회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팀이랑 같이 소품 만들고 다 하고 이 심사위원들이 다 칭찬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국제대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있어요. 지난 1978년부터 시작해 48회째 이어지고 있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높은 창의력 대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이동 장치라던가 무게를 견디는 그런 과제들, 또 발표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 아이들이 잘 표현해냄으로써 대회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는 5월에 열리는 2025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국제대회. 국제대회를 향한 학생들의 열정이 대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이든 아니든 여러 나라가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며 미국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각국의 보조금, 무역 장벽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은 동맹국, 적대국 구분 없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즉각 공정하고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세보다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들을 관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국가가 미국에 불리하도록 상품이나 제품을 다른 국가를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각국이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조항도 마련할 것이라며 비금전적 관세와 무역 장벽에 대한 조항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관세 폭탄에 정부와 경제계가 일제히 미국으로 향합니다. 통상당국 실무자들은 오늘부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절단은 이번 주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관세 방어 설득에 나섭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우리 경제의 대들보,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관세를 예고하자 물밑 접촉만 이어가던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만약 상호관세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면 우리 경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 통상당국 실무단이 먼저 미국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닷새 동안 미국 상무부 등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살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는 동시에 장관급 회담을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주축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CEO 20여 명이 직접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찾아 외교전에 돌입합니다. 재계가 트럼프 행정부 설득을 위해 준비한 카드는 현지 투자와 산업 협력 방안,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생산시설 현지화, 반도체 공급망 등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미 투자 협력을 위한 액션 플랜을 공개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8년간 1,600억 달러, 한국 기업들의 역대급 대미 투자 규모를 다시 뛰어넘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 검토가 마무리되는 4월 초까지는 2달도 채 남지 않아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민관할 것 없는 국가 단위 총력 대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EU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인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교 안보 라인 소통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대미 접촉 지원도 지속해 미 신정부와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합동 수출 전략회의에서 미국 관세 부과의 여파를 점검하고 피해 기업 지원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YTN 박견입니다. 만약 우리 자동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최악엔 현대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19%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출 실적을 높여가던 자동차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한데 우리 경제 전체에 끼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약 708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중 대미 수출액은 절반에 달합니다. 한미 FTA로 유지되던 무관세가 종료된다면 자동차 산업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약 97만 대를 미국에 수출한 현대기아차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관세 10% 부과 시 영업이익이 총 4조 3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고 20%까지 부과된다면 최대 19%까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S&P는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약 41만 대를 미국으로 수출한 한국 GM도 마찬가지. 한국 공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중소형 SUV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부과란 것이 뭐 미국 내 한국차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향후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공급망의 투자 자체가 미국으로 이전함으로써 국내 고용이라든지 국내 투자가 일부 위축되는 우리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시 자동차나 반도체에 대한 트럼프 관세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 전망치는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동상 갈등이 더 격화되거나 전국 불안이 장기화된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1.6%보다 더 낮아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고율의 관세 카드까지 꺼낸다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 경험자와 재발성 우울장애 환자들이 최근 2년 동안 13%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중등도 이상 우울 에피소드 및 재발성 우울장애 경험자는 8,103명으로 2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12.5% 늘어났습니다. 우울 에피소드는 우울감으로 인해 기분의 저하, 정력 감퇴, 활동력 감소 등을 겪는 것을 의미하고 재발성 우울장애는 이러한 우울 에피소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울장애의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 등을 더한 전체 중증 정신질환자 숫자도 지난 2023년 기준 73,311명으로 조사돼 2년 전보다 2.7% 늘었습니다. 8살 김하늘 양을 끔찍하게 살해한 대전 여교사가 우울증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신감정이 이뤄지기 전에 섣불리 우울증을 범행 원인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 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질병 휴가를 낼 당시 의사소견서엔 최소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명 씨는 그러나 증상이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거란 정반대 진단서를 20일 만에 같은 의사에게 받아 조기 복직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부실한 소견서를 앞세워 교단에 돌아온 우울증 환자가 결국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우울증을 범행 원인으로 지목하는 건 성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 심한 우울증은 무기력을 호소하지 곧장 공격성으로 표출되진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우울증이 공격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을 가졌느냐, 그 당시에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지. 또 우울증과 별개로 명 씨가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졌을 수도 있고 범행 당시 망상에 빠졌을 가능성 등 심층적인 정신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감정 조절이 좀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뭐 공격성이 나타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진 성향의 감정이 증폭될 수는 있겠죠.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단편적인 인과관계로 결론 지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나종호 미국 예일대 조교수도 우울증은 죄가 없다며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치료율이 11%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실에 이번 사건이 편견의 촉매제가 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번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하늘이법을 제정해서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정부가 직권휴직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실효성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 주도로 하늘이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평소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보이면 교육당국이 강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임용할 때부터 시작해 재직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며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조치들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하여 이러한 내용도 하늘이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검사가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또 나온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입니다. 정신건강은 매우 예민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밀한 진단보다는 현재 기분,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또 교원들이 낙인 찍힐까 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치료를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직 수행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직권휴직 등 강제 조치한다는 방침은 얼마나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할지에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때문에 직권휴직, 면직 등의 조치 전에 의무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관해 의료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부는 아무런 협의가 없다며 거듭 의정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사가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루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공청회엔 대한의사협회 추천 인사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의협 측은 추계위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우고 최종 결정권을 보유한 독립적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정심이라든가 또는 그 산하 인력의 그 하에 수급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부 법정단체나 또는 법인 형태를 요구합니다. 의사 수급을 정부가 아닌 의료계가 주도하겠다는 건데 수요자 측에선 추계위를 심의기구로 한정하고 결정 권한은 사실상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양성대학의 입학 지원 또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수급 추계의 역할과 권한은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해야 됩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1년 넘게 투쟁 중인 의료계가 모처럼 의료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진일보한 의정 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도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협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특례와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계위 법제화 트랙과 별도로 정부와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몇 명 뽑을지 조만간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미복귀 의대생을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라고 각 대학에 주문했는데 또다시 2,000명 증원 상태로 신학기를 맞을 경우 발생할 대혼돈의 책임에서 양측 모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수급 추계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대 정원 관련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의 질문에 현행 대입 시행 계획인 2,000명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원 전 정원인 3,058명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교육부의 내년도 정원을 언제 통보할 거냐는 질문에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험생 학부모의 불안을 덜고 학교에서도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해 가능한 빨리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완성차 업체는 신형 전기차를 판매하기 전 배터리의 안전성을 시험 인증받아야 하고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제조, 사용, 폐기되는 전 주기를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 관리제가 포함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월 1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